안녕하세요. 오늘 전라북도 민관 워크숍 진행을 맡게 된 장금선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다른 지역의 선진 사례 벤치마킹과 전북 지역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토론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돼서 아쉬움이 남는데요. 우선 민관 워크숍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관 워크숍 진행 순서는 샌드아트 공연 영상과 개회식, 그리고 2021년 전북 지역 자활사업 성과 공유, 자활사업 25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 방안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샌드아트 공연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 잘 보셨나요? 사실 자활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이 샌드아트 영상을 만나보니까 조금이나마 자활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민관 워크숍 개회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북광역자활센터의 이승철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2021년은 2020년에 이어 코로나 감염병으로 휩싸인 한 해였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올해도 이렇게 민간 워크숍을 통하여 지역자활센터장님과 자활사업 관련 전라북도 시군 공무원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2021년 전북 지역자활사업 성과 공유와 자활사업 25년 회고와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활사업 역시 코로나19라는 커다란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서로 손잡고 의지하며 벽을 넘어서는 담쟁이 끈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응과 변화, 도전과 응전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같이 그에 따른 행동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방역 수칙 준수가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 김봉래 지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활 현장의 일선에서 애쓰시는 실무자 여러분들, 행정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이 자리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화합하며 서로 사업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장기적으로 건강한 자활 사업의 이야기를 하는 자리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인사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현장은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민과 관이 협동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자활의 주민들을 향하는 그 목적에 많은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익산지역 자활센터장님이시면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 정책위원장님이시죠. 임탁균 정책위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2021년 전북지역 자활사업 성과 공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 정책위원장 임탁균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서로 이렇게 직접 만나서 같이 이렇게 좀 정서적 교류도 좀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도 하고 공감을 얻으면서 우리의 자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면서 대안들을 모색해 볼 텐데요. 상황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만나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그 이야기들이 좀 충분히 좀 공감대들이 좀 형성이 되어져서 내년 또 내후년 계속해서 우리 자활 사업들 가난하신 우리 이웃들이 더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어져가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고민했었던 것들은 현재 우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이 안고 있는 그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들을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 접근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좀 여의치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 좀 받게 되어진 게 전북 지역 자활 사업에 대한 성과 이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좀 이렇게 이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통계 자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좀 몇 가지 좀 자료만 좀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전국적 상황들을 좀 이렇게 봤었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중앙에서 좀 했었던 이런 자료들을 좀 가지고
잠깐 우리 전라북도의 사업 성과들도 좀 한번 좀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자활에 주는 함의 또 의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인프라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사자들의 처우들이 아직도 좀 열악하다. 그래서 자활 서비스를 계속해서 좀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 이 문제들을 당면 과제로 좀 가지고 좀 접근해서 좀 풀어가보자. 좀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자활 사업,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빈곤 문제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가 좀 선진국 사회까지 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한국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현재 우리 한국, 특히 이제 선진국이 되어진 한국 사회에 있어서 빈곤 문제는 단순히 새끼를 굶지 않는다랄지 아니면 잠을 못 자는지 이런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좀 인권의 문제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법들이 좀 만들어졌어요. 근데 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죠. 어쨌든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최초로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던 중요한 기초생활보장법들인데 법은 만들어졌으나 여기에 대한 그 실질적인 인식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과거 근대화 아니면 산업화 시대에 좀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좀 아쉬움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 자활 사업을 설명을 할 때 빈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 빈곤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사실은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좀 그 단순히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분들이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좀 중요하게 여긴다.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굶어 죽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기초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저는 적어도 이분들이 기초법을 갖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읍면동에 이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주는 어떤 그런 그 자존감 상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들은 차라리 죽음을 택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한국은 적어도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되어져 있어서는 인권의 문제로서 인식되어지고 이것이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결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시혜적 관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22년이 되었죠. 우리 기초법이 만들어지고요. 네. 이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랄지 이민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 역시도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민들하고의 그 일자리가 사실은 겹쳐지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제 노동의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랄지 또 이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돈들을 가져간다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다시 선진국으로 가게 되어졌던 배경에는 그들이 이제 이 기본적인 사회보장 체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라면 그리고 또 저희 나라의 그때 당시에 그런 광부랄지 간호사랄지 엄청나게 독일에 가서 일을 했었죠. 독일 경제 한 축에서 가장 그런 기본적인 축에서 우리가 이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독일이 그렇게 성장했듯이 우리 역시도 한국 경제 역시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하나의 축들을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고 하듯이 사회보장의 문제는 이제는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경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는 좀 더 이해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사실은 좀 IMF 역시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다수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들이 코로나를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난지원금들을 적지 않게 지급하고 있는 문제들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인식하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저희 자활급여 지금 기본 계획이 좀 2차로 좀 저희 만들어졌죠. 여기에 있어서 과거의 그런 정부의 그런 이 관점보다는 좀 더 저는 좀 진일보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잠깐 좀 본다라면 어떤 사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또 사회적 경제 영역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 그 자활이 그 전에부터 이런 것들 많이 해 왔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분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화되어진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우리의 또 이치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개인별 자활 모델 및 경로에 대한 재설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들이 좀 다시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어지겠고요. 그래서 좀 자활 준비형 또 자립 도전형 뭐 이렇게 좀 나눠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유형 분류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있는데 아직 정확한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접근되어져서 어떤 각각 개별 우리 참여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다양한 자활 서비스가 주어지고 난 이후에 변화추이 이런 것들도 좀 접근해보는 이런 것도 좀 나와질 것 같습니다. 또 자활 기업 역시도 사실은 자활 기업하면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부가 처음부터 좀 자활 기업들 충분히 좀 고민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뭐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자활 센터들도 그렇게 충분히 고민하지는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자활 기업들을 계속해서 확장 모델로서 그리고 자활 센터들이 거기에 또 계속해서 이사로 참여하고 또 지역사회가 거기에 자꾸 이렇게 참여하면서 확장해 갔다라면 더 많은 자연스러운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서의 확장성들을 충분히 좀 가져왔었을 텐데 우리가 좀 이거를 너무 성과주의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자활기업들이 영세하게 나가면서 나감과 동시에 이제 단절되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많이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가장 많이 건강하면서 좀 지속성들을 담보하는 것들이 우리 자활기업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저도 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런 자활기업들을 계속해서 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또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로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또 자산 형성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를 맞이해서 특히나 이런 우리 자활 참여 주민들에게 주요한 의미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었겠고요. 또 이제 더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이 자활 지원 체계 저는 이제 우리 참여 주민들의 생산성들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들 인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활센터의 기본적인 사업 구조랄지 수익 구조화를 위한 이런 지원 체계들이 조금 더 고도화되어진다라면 충분히 이분들의 생산성들이 올라갈 거고요. 그 생산성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분들의 심리, 정서, 사회적인 부분들 역시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대한 저희들이 좀 잘 인식해서 이런 것들 현장에서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또 이제 우리 어쨌든 자활은 사회적 경제의 효시였고 커뮤니티 케어 특히 돌봄 영역에 있어서의 어쩌 보면 최초 우리가 자활이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가사 간병이었죠. 그다음에 뭐 이 노인 돌봄 장애인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런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까지 자활들이 그런 영역들을 많이 구축해 왔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또 내년 또 대선 지선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자활이 또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지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기본 계획들이 23년까지는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차기 정부가 누가 온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기본 계획들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기조들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끊임없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자활 사업에 대한 성과 지표들이 좀 바뀌었죠.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또 사회적인 측면까지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 올해 그래서 정석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좀 집중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참여 주민들에게 좀 많은 그런 호응들은 좀 있었고요. 처음에는 좀 상당히 좀 저항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뭘 이런 걸 받으려고 해, 뭐라고 해 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의 반응들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고 하는 지점이 좀 있었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들을 가지고도 좀 계속해서 어떤 그런 그 사업 구조화들을 좀 바꾸어내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또 깨달았던 것들은 이런 경제적인 측면 또 그리고 정서적 사회적 측면들이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과할 수 없겠다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프로그램들도 더 많이 개발하고 또 운영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다변화되어져 있는데 우리 자활센터들이 아직은 정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많은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들을 좀 꿰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자활 사업에 대한 기능들이 이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는 인권으로서의 진짜 삶의 그런 보장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어쨌든 이제 경제적인 그런 빈곤을 당했을 때 사람이 가장 먼저 어려워지는 게 사회적 관계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계망들에 대한 이런 기능들도 우리가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자꾸 움직임으로 인해서 의료 보장비, 지금 현재 의료급여가 생계급여를 초과한 지가 꽤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건강 수명이 아니라 거의 10년 가까이를 병원에 누워 있다가 돌아가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봤을 때 이런 건강 유지 기능들 역시도 자활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다양한 우리가 교육 나 훈련들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저희들의 기능들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또 정보들도 저희들이 좀 같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 또 아울러서 심리 정서적인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이 온전하게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회 통합적인 기능까지도 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직업교육과 관련되어진 이런 것들도 함께 좀 하고 있고 또 창업의 기회까지도 좀 이렇게 저희들이 좀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을 우리가 좀 설립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활센터 사업 영역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도표로 본다라면 어쨌든 자활 사례 관리들이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이런 그 상담부터 사정 기술 그리고 목표를 잡고 IAP, ISP 그러니까 자립 지원 또 자활 서비스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어쨌든 좀 자산 형성에서 기본적인 자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토대로 이제 우리가 자활 사업들을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활 사업 하기 전에 이제 게이트웨이가 진행이 되어지고 자활 사업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활 기업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지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아무튼 해온 것들을 볼 때 나름대로 이제 우리 자활 사업의 성과나 의미들을 한번 좀 돌아보자면 저희가 코로나19로 상당히 많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자활이 이런 그 저소득층들의 일자리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의 순기능들을
꿋꿋하게 담당해 오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마 전라북도 지역도 상당히 좀 참여 주민들이 좀 늘어났었고요. 전국적 상황에 있어도 이 참여 주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고, 서울이나 경기 지역 등 경우에는 거의 뭐 400명이 넘는 참여 주민들이 늘어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활센터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우려할 것들은, 과거에는 좀 차상위 계층들이 좀 그래도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봐서는 차상위 계층보다는 수급자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자분들 중에서도 일반 수급자, 사실은 노동 능력이 없다라고 판정되어지신 분들이 자활사업에 유입되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지면서 좀 노동 생산성들은 좀 상당히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아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업단들을 보면은 이제 뭐 현재 이렇게 음식점이랄지 청소, 또 이제 위탁 생산 뭐 이런 것들, 또 사회 서비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5대 표준화 사업들은 아마 자활 기업들이 나아져 가면서 자활 근로 사업에서는 많이 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더더군다나 자활사업 정책 목표가 다변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들도 자활 역량이랄지, 또 이제 자활 근로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준비들도 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자활 센터들은 20년을 넘게 이제 활동해 오면서 적어도 빈곤계층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쌓아온 좀 중요한 하나의 좀 이 사회적 자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역시도 이제 지금 가고 있는데, 자활기업들은 좀 다소 좀 감소 추세에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은 5대 표준화 사업에서 좀 아직은 좀 줄을 좀 이루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아지고요. 뭐 돌봄이랄지 주거복지, 양곡택배, 그러니까 좀 공공 영역에 있는 서비스들이 좀 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활기업의 지금 현재 한 65%가 좀 개인 기업으로서 공공성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좀 받고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2억이 안 되는데 굳이 이걸 법인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좀 사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법인이라고 하는 것들로 좀 제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 좀 있겠다. 그래서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법인보다 그러니까 그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때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라면 이것들도 좀 우리가 크게 좀 포괄적으로 좀 가져갈 필요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고민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자활기업 업종별 분포 현황들을 본다면 뭐 표에서 보시다시피 뭐 간병돌봄, 청소, 집수리, 자원재활용, 음식도시락, 서비스 뭐 이런 형태들로 쭉 이렇게 좀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수급자 수의 변화는 저희가 16년 말 또 19년 말 이렇게 보아지면 근로능력자들은 오히려 좀 줄었고요. 오히려 근로무능력자들이 좀 상당히 좀 늘어난 이런 추세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자활사업에 들어오는 참여주민들에도 자연스럽게 좀 연동되어져 있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자 변화 역시도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차상위 계층들은 좀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것 같고요. 오히려 좀 근로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더 오히려 참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고요. 연령수도 과거에 비해서도 좀, 물론 연령수도 상당히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분포되어져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50대, 60대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북 지역 참여자 현황 역시도 전국적인 상황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점차적으로 참여자 숫자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또 거기에 있어서도 오히려 일반 수급자들이 차상위계층들에 비해서 차상위계층이 감소한 면에 일반 수급자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활이 좀 걸어온 길들을 좀 보면요. 아무튼 공공부조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들은 보호를 받고 있었던 존재에서 이제는 당당한 국민으로서의 보장의 권리로 좀 왔다라고 하는 지점들, 또 이 자활사업이 최초로 어떤 그런 노동이라고 하는 것과 복지가 좀 같이 결합해 가면서 어떤 온전한 어떤 그런 이 사회복지 또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지 않았냐라고 해서 이 자활이 걸어왔던 것들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측면들, 또 어떤 생산 공동체, 자활 공동체, 자활 기업 이런 걸 통해서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측면들까지, 그러니까 공공부조 영역과 사회적 경제 영역들을 같이 아울러서 걸어왔지 않았냐 이렇게 보아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회 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도 제도화를 하는데 이루어내는데 맨 처음에 그 로또 복권 그 가사간병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런 노인 맞춤 돌봄까지 이런 영역까지도 우리 자활이 좀 꿋꿋하게 해왔었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또 전달체계 역시도 상당히 좀 더 분화되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자활센터들 또 공부방도 했었거든요. 저희들도 공부방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지역 아동센터, 저희들도 공부방 운영을 해오면서 두 개의 이제 아동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창업으로 이렇게 이 성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무튼 그러했었고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자활 사업의 위치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공공부주의 전달 체계로서의 어떤 지원 체계로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커뮤니티 케어 속에서 자활은 뭐 집수리가 되었든 간병이 되었든 다양한 그런 양곡 택배 이런 아니면 택배, 최근에 저희들도 코로나19에 물품 지원을 하기 위한 익산시와 협약을 맺었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좀 잡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또 사회적 경제들이 실질적으로 아직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각자 도생했던 흐름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연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실은 그런 사회입니다. 이 속에서 적어도 사회적 경제 효시로서의 어떤 자활이 그 역할들을 주저하지 않고 좀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고 있고요. 또 어떤 전국 단위의 어떤 그런 인프라로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비교적 진짜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좀 보이고 있어서 어떤 돌봄 영역이든 어떤 뭐 사회적 경제 영역이든 어느 영역에서도 우리 자활이 가져가는 위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에서 우리 자활의 어떤 기능과 역할들은 끊임없이 우리 이 참여자들에 맞는 아이템들 또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사업을 좀 더 구조화하고 나서 또 이런 것도 수익 구조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 자활과 또 정서적, 사회적 자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통합적으로 좀 포함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사례관리 체계하고도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끊임없이 좀 찾아서 또 만들어가는 이런 자활이 되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겠고요. 또 이제 차상위 계층들이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사실은 좀 정책에서는 차상위 계층들 좀 끌어안자라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상위 계층들이 좀 배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좀 중점적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광역과 전국 자활기업으로의 이런 것들도 좀 확장해가는 문제들. 그래서 자활기업들이 이제는 자활센터와 더 또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서의 확장성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사회적 프랜차이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합 돌봄 시스템이랄지 사회적 경제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자활이 가져가야 할 기능과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역할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직무 범위들을 한번 고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써보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종사자들이 이 많은 것들을 진짜 하려면 진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 물론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들이 통합적 접근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는 진짜 자기감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죠.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평가하고 뭐 상담, 또 뭐 끊임없는 이런 행정 업무, 이런 것들 하는데요. 자활센터에 들어온 사회복지사는 여기와 별개로 우리는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경영의 문제, 그러니까 마케팅, 뭐 컨설팅, 이런 또 조직 관리의 문제, 그래서 사업 계획 수립하는 것도 공익형 사업, 공공성을 요하는 우리 보통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이제 공익형 사업 계획서의 폼에 맞춰서 하죠. 그런데 여기 자활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형 어떤 그런 사업 계획서를 수립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 실무자들이 맡고 있어서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많은 영역에 이렇게 많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자활 종사자들의 처우는 현재 어떠하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죠. 사실은 이제 자활을 맨 처음에 세팅을 했을 때, 자활이 맨 처음 빈곤 운동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 성직자분들이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해 오셨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가 되어지다 보니까 다소 이게 현실을 잘 모르셨던 우리 이제 성직자분들이 제도화 과정에서 이제 한 1억이면 뭐 충분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활센터의 초기 그 세팅이 다른 사회복지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세팅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20년이 넘게 흐르면서 이제 고착화되어지면서 그 간격들이 되게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놔둘 수는 없다.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자활 사업을 하는 종사자들이 가치 철학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되게 많이 이야기했고, 그 속에서 가난하신 우리 이웃들과 함께 왔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희생봉사는 물론 중요하지만 결코 지속성을 담보해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진짜 이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활 종사자들이 더 이상 자활 현장을 떠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노하우를 쌓아서 뭔가 우리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빈곤한 우리 이웃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기본 인프라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해서도요, 종사자 처우는 88.8%밖에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중률이 높아지는 거고, 전문적인 사활 서비스 제공하는데 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뭐랄까요, 이 사회복지가 공공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지점에서도 같은 사회복지 영역에 있으면서도 더 열악한, 그러니까 작업 환경들은 더 열악한데 처우에서도 더 열악한, 그러니까 뭐 이런 이중구 또 삼중구에 우리가 좀 빠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전라북도에 지금 종사자 수가 한 142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이상 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지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 사회복지 이용시설하고도 이렇게 좀 보니까 평균값을 보더라도, 또 중위값을 보더라도 80.6% 또 86.2%로 상당히 낮은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또 지금 자활센터 운영 보조금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인건비 비율이 94%에 가깝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활센터의 운영 자체도 이제는 위협받는 존재까지 와 있다라고 이런 상황에 좀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원래 정원보다도 실무자들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결혼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지금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 수당 같은 것들을 책정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여자 숫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여기에 오는 우리 참여자분들에게 주어야 할 전문적 서비스도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들이 너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버텨내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22년도 확정 내시가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데요. 요거를 좀 받아보니까 운영비는 더더욱 부족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표가 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좀 불편할 것 같긴 하긴 한데요. 이렇게 보니까요. 만약에 94%의 이거기를 맞춘다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물론 이제 자활센터들의 상황들이 좀 상당히 좀 상이하긴 하죠. 뭐 확대형도 있고요, 뭐 그 표준형도 있고 이제 기본형도 있는데 기본형들이 좀 많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확대형에 있어서도 좀 호봉수가 좀 높은 이런 기관들은 더 부족한 거의 뭐 100% 가까울 정도의 인건비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작년과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보아지는 이런 센터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족 사태들은 여전히 좀 호소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서 이제 우리는 좀 중앙정부만 우리가 좀 바라볼 게 아니라 또 물론 중앙정부도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이런 지자체 차원에서도 또 광역에서도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지는 거고요. 저희 종사자들에 대한 이런 처우에 대한 것들이 하루빨리 저는 좀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사실 중요한 저희 오늘의 이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법률에도 제정이 되어져 있죠. 더 잘 알다시피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들이 이미 오래전에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것들은 또 각 광역 또 지자체마다 다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현재도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어지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김성주 전주 우리 국회의원님이시죠.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작동이 좀 안 되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제대로 좀 작동될 수 있도록 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하고 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좀 처우 개선 위원회들을 좀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우리 전라북도 안에 있는 우리 김성주 의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안호영 의원님 또 윤준병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좀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좀 더 힘을 합한다면 얼마든지 좀 우리 종사들의 처우 개선의 문제들 더 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좀 사실은 이렇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도 지침을 좀 단일 기준으로 좀 해가지고 같은 사회복지설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래서 좀 그런 자괴감이 있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하는 이런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또 이런 우리 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들을 좀 담보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11월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를 제가 좀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런 것들도 크게 다르진 않을까라는 생각,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또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사회 서비스원도 지난 12월 16일 날 개원을 했었죠. 사실 우리가 사회 서비스원들 개원을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도 뭐였냐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우리 이제 유아교사 또 요양보호사들도 포함되어지지만 사회복지사들도 사실은 좀 포함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좀 실천이라고 하는 강력한 실천 집행력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어져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가 좀 잠깐 좀 머물러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시 한번 좀 우리 전라북도 또 각 지자체들이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실태조사들을 좀 다시 한번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도 내년 목표를 사회복지시설 94.4% 정도의 인건비는 좀 맞춰가 보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욕심 같으면 100%까지 가야죠. 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까지 맞춰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이렇게까지 맞추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이런 부담들이 좀 상당히 좀 압박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들 중앙정부에만 우리가 요구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전라북도 그리고 각 지자체 14개 시군구가 좀 같이 좀 이걸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뒤어져서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라북도 안에서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는 데들이 7개 정도 센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적용하고 있는 센터들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같은 자활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는 그런 처우들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적극적으로 지자체들이 그래 사회복지 같은 시설이니까 자활센터도 예외일 수 없으니까 좀 같이 가보자라고 고민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제 발벗고 나와 있는 곳이 있고요. 아직도 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고 있지 못하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는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좀 사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좀 100%를 적용했었을 때의 대략적인 예상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6억 4,400 정도의 좀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전라북도가 한 30%를 부담을 하고 각 시군구가 한 70% 정도를 좀 부담한다고 했을 때 아마 이렇게 전라북도가 한 2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시군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나눠 가겠죠. 뭐 이렇게 해서라도 좀 더 지역자활센터의 그런 운영비들을 좀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가는 이런 문제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2022년도에는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운영비 지원 사례들은요 경상남북도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그런 광역 단위에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있어서도 좀 선진적으로 좀 가고 있는 우리 완주군 사례들도 있고요. 많은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는 확장시켜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뭐 자활 사업의 성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있다라고 해 왔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종사자들의 처우들을 안정화시키는 일들이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더 현실을 좀 직시해서 우리가 모두가 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안 드리면서 오늘 자활 성과에 대한 주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어요? 전라북도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1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의를 해주신 임탁균 정책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민관 워크숍이 진행이 되면 잠시 쉬었다가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자활사업 25년의 회고와 향후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앞선 12월 3일 2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사는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김정원 교수님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제목이 자활사업 25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제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학교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자활 사업 25년의 회고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전북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개학 교수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라북도에서 자활 사업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른바 이렇게 창립 멤버였습니다. 1998년에 전주 지역자활센터 실장으로 자활 사업에 처음 몸을 담았고요. 이후 2001년이죠. 2001년에는 자활협회 전북지부 사무국장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에서 운영하는 자활정책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그리고 이렇게 그 소장 이런 직을 역임을 했고요. 2014년부터 이렇게 전북대학교로 와서 그 연구교수, 개학교수 뭐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활사업 25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에 대한 제안을 함에 있어서 참 자활사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정책의 변동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지난 25년을 정책의 변동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제안을 드릴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활 사업의 역사를 네 시기로 분류해서 시기별 정책의 내용과 성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25년의 역사를 쭉 이렇게 한번 짚어봤더니 대략 한 네 시기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네 시기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자활 사업이 정책으로서 이뤄낸 성취와 한계 이걸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떠한 정책도 성과가 있습니다만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성과보다는 어떤 그 한계가 나타났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 한계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것을 짚어보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이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시범사업 시기입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기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자활사업은 1996년에 이렇게 그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1996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자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그 논의들은 쭉 있어 왔었어요. 그것을 핵심적으로 맡았던 부서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있었던 국민복지기획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태스크포스 팀이었었습니다. 국민복지기획단에는 이렇게 그 당시 도시빈민 밀집 지역에서 생산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던 그런 빈민운동가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그 정책 연구 활동을 하던 일부 연구자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어떤 그 관료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게 국민복지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자활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1996년 5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지정이 되면서 자활사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자활사업은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었어요. 뭐였냐면은 사회운동을 하던 집단들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정부의 어떤 그 지원 아래에서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정책을 구현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런 사업들이 있지를 않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시범사업 시기에 몇 가지 이렇게 활동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매년 소수의 자활지원센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1996년에 5개소, 그 다음에 1997년에 5개소, 뭐 이런 식으로 대략 5개 안팎의 지역자활센터가 지정이 되었고요. 지정된 자활지원센터에는 정액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는 자활지원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가졌죠. 대략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안팎의 정액보조금이 지급이 됐고요. 이 정액보조금 한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업 운영이 반드시 보조금에 의존한 것들은 아니었고요.
그 지역에서 다양한 어떤 그 자원들과 결합을 해서 사업을 수행을 했었죠. 그리고 96년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만은 97년에는 생활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자활지원센터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에 있었던 공공보조정책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자활지원센터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을 조직을 해서 공동 부업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자발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어떤 그 주민들을 조직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는 당시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던 치료 사업을 자활지원센터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자활근로사업의 전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특별치료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침 그 1997년 12월에 외환위기가 터지고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업극복운동이 전개되면서 이렇게 동시에 공공근로사업도 1998년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8년부터는 자활지원센터가 특별치료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을 조직을 해서 이렇게 그 치료사업 인건비를 제공해 주면서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게 되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시범사업 시기의 주요한 정책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범사업 시기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여기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생산 공동체를 통한 탈빈곤 정도로 정책의 지향이 이렇게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들은 없었던 것들이죠. 그저 자활지원센터가 특별치료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을 조직을 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 이런 정도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산공동체를 조직하는 것 이게 주요한 초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의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몇 명을 취업시켜야 한다 이런 목표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시 자활지원 사업이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시민단체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이것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명명할 만한 그러한 어떤 그 사업이었는데요. 이걸 보통 민관 파트너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민간 파트너십은 사실은 정부가 생산공동체 운동의 경험에 의존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제안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자활지원센터들이 알아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그러면은 그 자치단체는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고요. 당시에 자활지원 사업이 이렇게 생산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나 정부도 생산공동체를 목표로 지원하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인식들을 가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그런 어떤 그 경험들에 굉장히 의존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경향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죠. 그리고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자활사업이 들어가죠. 자, 이때부터 자활사업의 역사는 제도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기를 저는 제도화의 시작과 정착의 시기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시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 시절과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자, 그러면은 먼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어떤 그 주요한 정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이 제도화되면서 정부 부처 내에서 이 자활사업의 주관 부처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활사업 운영 주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시범사업 시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지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자격 요건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이 시작이 되면 자활사업이 제도화가 되면서 조건부 수급자를 자활사업 참여자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자활사업이 이렇게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들이죠. 처음에는 조건부 수급자를 이렇게 중심으로 사업이 수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자활사업의 목표, 그러니까 자활공동체 창업이었죠. 그때 당시에는요. 이것을 위해서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노동 능력이 너무 취약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현장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2002년부터 차상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시범사업 시기에는 전체적으로 자활지원센터들이 모두 20개가 있었습니다. 제도화되면서 자활사업을 전국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였죠. 그래서 정부는 자활사업의 제도화와 함께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의 자활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목표로 급속도로 자활지원센터들을 확대시키게 됩니다. 한편 자활지원센터의 명칭도 바뀌죠. 자활후견기관으로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략 2003년, 2004년에 이르게 되면은 전국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 자활후견기관들이 들어서게 되죠. 그 다음에 자활사업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설정을 합니다. 이미 시범사업 시기에 특별치료사업을 수행한 경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외환위기 시절에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문제 해결의 어떤 그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러한 그 경험들이 있었던 데다가 자활사업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참여 대상이 누구입니까? 조건부 수급자죠.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근로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일터죠. 일터가 많지를 않은 거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조건 부과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운영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자활근로사업이었습니다. 한편 시범사업 시기에 약 20개 정도 자활지원센터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제도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자활후견기관들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 자활후견기관들의 대부분은 자활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묘수가 필요했던 거고 그 묘수로 등장한 것이 바로 5대 표준화 사업이었습니다. 간병, 재활용, 그다음에 음식물 이렇게 쓰레기, 그리고 이렇게 청소, 집수리,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이렇게 그 표준화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대부분의 지역적 센터들이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창출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제도대에 거버넌스 기구인 자활기관 협의체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자활사업이 정부 정책입니다만 정부가 지시하고 그것을 따르는 이런 게 아니라 민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본 원리가 자활기관 협의체라고 하는 이 제도대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그러한 어떤 정책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도화. 자, 그래서 제도화로 인해서 서비스 공급이 체계화되었다. 그 다음에 표준화되었다. 그리고 안정화되었다.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딜레마들, 이런 부분들이 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인데요.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의 운영 주체가 두 부처로 이어졌다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조건부 수급자라고 하는 노동 능력이 극히 취약한 사람들의 자활을 지원하는 그러한 어떤 그 역할이 부여했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자활의 목표로 창업,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었다고 하는 이런 점들입니다. 자, 이런 점들이 어떤 그 제도 과정에서 뿌리를 이렇게 그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면서 오늘날 어떤 문제점들을 잉태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그 문제점들은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로 접어들게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그 뭡니까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주요한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김대중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지역자활센터, 지금의 지역자활센터죠. 당시에는 자활후견기관, 이 자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활동하는 인프라만 있었는데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지역자활센터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어떤 그 민간 인프라, 이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간 전달 체계의 일관성을 모색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로 참여자 연령이 순차적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2003년에는 62세까지, 그 다음에 2004년에는 64세까지 이런 식으로 확대되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두 유형의 어떤 그 자활근로만 있었던 것을 4가지 유형으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 진입형, 이처럼 그 오늘날 운영되고 있는 자활근로 사업의 어떤 그 구분이 이때 마련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있지 않았던 성과를 강조하는 이러한 어떤 그 정책 운영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이제 시작되기 이릅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별로 자활공동체 창업 숫자를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 창업 전환 시기를 사업단 운영 이후 3년 이내로 명시합니다. 이러한 어떤 그 정책들이 나오면서 정부는 어떤 그 자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들에게 일정한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어떤 명분도 있었는데요. 자활 사업이 제도화되면서 이제 어떤 그 뭡니까 그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어떤 그 정책의 반대 세력의 어떤 그 시야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인데요. 아마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2010년이 아니죠. 2000년 10월 1일자 한 그 뭡니까 중앙 일간지의 일면 기사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짜 빈곤층이 판친다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자마자 중앙일간지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그 지원금을 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기사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보수 일간지의 전형적인 진보적 정책에 대한 공격이었던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정부는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과를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책 목표 달성이 강조되기 시작했고요. 한편 굉장히 이렇게 그 자활 사업 현장에 충격을 안긴 그런 사건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은 바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차등 지원을 시행하는 거였습니다. 2003년 무렵에 이렇게 나타난 이러한 어떤 그 정책이었는데요. 감사원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을 운영을 이렇게 감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개 지역자활센터들은 너무 운영이 잘못되고 있으니 지정을 취소해라. 뭐 이런 어떤 그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차등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그 뭡니까 정책을 내세우는데요. 지금 보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만은 당시에는 도저히 현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자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도 다르고 모두가 똑같이 애를 쓰고 있는데 누구는 어떤 그 잘하는 걸로 국가가 평가를 하고 누구는 못하는 걸로 평가해서 이렇게 그 차등 지원을 한다. 현장의 어떤 그 당시에 공동체적인 의식이 강했던 당시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과천 정보종합청사 앞에서 몇 달 동안 대규모로 시위를 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됐었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약간의 그 규모화에 따른 그런 어떤 그 차등 지원 형태로 이렇게 바뀌면서 차등 지원이 자리를 잡게 되죠. 자, 한편 노무현 정부 중기부터는 자활 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활급여법 제정인데요. 공공부조의 어떤 그 틀로는 자활 사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한 어떤 그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들어서면서 이 자활급여법 제정 시도는 폐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의 주요한 정책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시기를 평가하자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활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지역재활센터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시범사업 시절에는 현장 의존적인 어떤 그 분위기,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그 자활 사업이 정부의 어떤 그 운영 과정에서 민간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여전히 유지되던 그런 시기에서 민간 파트너십이라고 내용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제도와 함께 나름대로 정부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 조직이 되고 정부도 나름대로 제도에 대한 짜임새를 갖추고 뭐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이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이제 정부가 제시한 어떤 그 틀에 맞춰서 자활 사업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어떤 그 내용들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자활센터와 정부와의 관계가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이렇게 도모되지 않았던 성과에 대한 강조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 성과는 물론 탈수급, 취창업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목표들이 강조되면서 자활 사업이 경제적인 것에 그 정책에 어떤 그 지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미들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은 성과 중심의 제도 운영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정권 교체였죠. 자, 그리고 비록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등 어떤 약간의 어떤 기존의 김대중 정부 시절과 다른 면모들이 이렇게 싹트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들어서는 것은 일종의 질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을 자활 사업 현장이 이제 맞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은 기존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해서 좀 더 보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성격이 좀 강했던 그런 정부죠. 특히 이명박 정부는 복지정책의 운영에서 선별적 복지관에 입각한 그런 어떤 그 운영들을 펼쳤습니다. 이런 선별적 복지관에 입각한 어떤 그 정책 운영은 자활 사업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게 바로 성과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 접근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에도 생생할 것 같은데요. 자활복지 선진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몇 가지 이렇게 이명박 정부 시절의 주요한 정책 내용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부에서 성과관리 시범사업이 등장을 합니다. 성과관리 시범사업은 희망리본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기존에는 취창업에서 창업이 중심이었습니다. 창업도 어떤 창업이었냐? 공동체 창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들어오게 되면은 취업을 우선하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07년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중앙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앙자활센터가 있던 자리에는 그전에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가 복지부와 파트너십을 이루면서 전체 지역자활센터의 대표체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민간 전달 체계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를 중앙자활센터가 대체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협회라고 하는 그 조직 성격은 각 현장 조직들의 대표체이기 때문에 이 현장 조직들의 어떤 그 대표체로서 복지부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자격 요건이 제도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 자리를 복지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중앙자활센터가 가져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정부, 그 다음에 중앙자활센터, 그리고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이어지는 수직적인 전달 체계가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광역자활센터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대체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관된 전달 체계가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 다음에 기존의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 사업이 희망키움뱅크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개인들도 이렇게 이 금액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활 인큐베이팅 시범 사업을 2009년에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노동부 중심으로 이렇게 자활 사업의 프로세스가 재정립됐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노동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먼저 노동부에 배치가 되죠. 그러니까 자활센터의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노동 능력들은 극히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이렇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2011년에는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다채롭고 좀 더 강화된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갖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한편 이때부터 그 사례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범 사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례 관리 시범 사업이. 한편 사례 관리 시범 사업과 함께 이렇게 내일 키움 통장, 희망 키움 통장 등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이 희망 키움 통장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라고 하는 이행급여를 이렇게 실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추가됩니다. 한편 일반 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노동무능력자 이런 분들도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타나죠. 자활공동체라고 하는 명칭이 자활기업으로 변경되기 이릅니다. 당시 이렇게 사회적 기업 이렇게 육성법이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을 기업이네 농어촌 공동체 회사네 이러한 어떤 각 정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기업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등장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자활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이 자활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름으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자활 공동체는 명칭에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취약한 분들의 힘을 합쳐서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의미들이 나름대로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활 기업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이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들이 좀 더 강화되기 시작을 하죠. 한편 정부는 개인 자활 기업도 이제 인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과를 강조했다.
성과의 강조의 핵심은 뭐냐? 취업이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창업이 무시되느냐? 그건 아니다. 창업도 여전히 강조된다. 그래서 취업과 창업을 중심으로 자활센터가 운영되는 것에 중요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들이 이제 뿌리를 내렸고, 이제 자활센터 현장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자활복지 선진화 프로젝트가 이러한 정책의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그 변화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몇몇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으니 그건 뭐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개인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다는 것들입니다. 기존의 자활 사업은 자활 근로 사업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자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은 개인 자활 기업도 인정을 하고 취업도 이렇게 취업을 또 강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활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서 공동체성, 협동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성과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떤 그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공동체보다 개인을 강조하는 이런 흐름들은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어떤 그 특성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책을 통해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은 전반적인 자활 사업의 운영에서 이명박 정부의 기조가 대체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중요한 어떤 전기가 마련될 수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다시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통합급여 체계에서 개별급여 체계로 바뀌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내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변화하는 게 없죠. 그렇죠. 참여자들의 구성에서. 그래서 이러한 그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의 변화가 자활사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취업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분위기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으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자활기업에 대한 이렇다 할 지원 정책들이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자활지원센터와 자활근로사업을 중심했는데 이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들이 이제 그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 자활기업을 인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자활기업 창업자금의 지원 기관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자활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어떤 그 변화 흐름에 맞물려서 전국의 자활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결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 자활기업 협회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이 시작을 하죠. 요것은 이제 기존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취업 중심의 그리고 노동부 중심의 이런 자활사업 운영이 계속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제 취업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취업성공 패키지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희망리본 프로젝트가 사라지게 되고 취업성공 패키지로 일원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한편 65세 이상의 어떤 인구도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가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고령 인구의 자활 사업으로 했던 흡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자활 장려금을 폐지하는 어떤 정책의 후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자활연수원이 출범을 하면서 기존에 이렇게 그 갖추지 못했던 자활 사업 어떤 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체계적이고 통합된 교육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의 기조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좀 더 정책의 내용이 짜임새가 갖춰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뭡니까 주요한 특색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저는 이 네 번째 시기를 관리 중심의 제도 운영기 이렇게 평가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관리 중심의 운영기로 평가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자활센터와 한국자활연수원이 통합이 되죠. 그래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 전국의 광역자활센터들이 속속 통합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해당 광역자활센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돼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명실공히 자활사업 수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로서 어떤 그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쭉 진행이 되어지던 자활사업 운영의 전달 체계의 수직적 계열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접어들게 되면 거의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활사업 민간 전달 체계 수직적 계열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끼치는 것은 뭐냐면은 시범사업 시절부터 최소한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는 그래도 운영이 되어 왔던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지역자활센터들의 결사와 자활사업 정책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약화되었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정책에 대한 대응과 이런 어떤 그다음에 사회적 변화에 어떤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활사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들이 극히 좁아지고요. 정부의 정책 운영이 어떤 그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활센터들 간의 연대와 협력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약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03년, 2004년 시기에 자활센터들은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자활센터들이 강력히 반발했던 것. 이건 뭡니까?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자활센터들 간의 협력과 연대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해줬습니다. 과거에는 자활센터들 간에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업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조직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공동으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러웠었습니다. 자활사업, 어떤 지역에서 자활사업 아이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사업으로 조직되는 과정에서 이게 쓸모가 있다 싶으면은 이것을 해당 지역자활센터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국의 자활센터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사를 해가지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들이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던 자활장려금이 자활수당으로 부활을 하죠. 그런가 하면은 최대 70만 원까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동기부여도 되고 가처분 소득도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이렇게 낳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 자활기업 최대 지원 기간 제한도 삭제를 하죠. 그래서 지원 요건을 충족하고 이럴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청년 특화 자활근로사업단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이와 같은 어떤 운영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직적인 전달 체계를 갖추어서 자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와 함께 어떤 자활 사업 참여자 또는 어떤 자활기업 이런 어떤 집단들에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또 이러한 어떤 성격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격이 좀 더 신자유주의성이 좀 덜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한편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그 고통들이 심화되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자활 사업에도 반영이 되어서 취약한 사람들을 좀 더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정책 프로그램으로 해서 또 의미들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어떤 그 시장 진입에 대한 강조가 줄어들었고 빈곤층에 대한 보호 및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그런 경향으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 시절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으로서 자활 사업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취와 한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먼저 성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 사업은 지난 25년의 역사를 이렇게 그쭉 경과하면서 정책 적용 대상의 확대라고 하는 이럴 땐 그 의미들을 이렇게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활관로 참여자가 2001년에는 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는 48,000명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한 거죠. 대상자 자격도 확대되었습니다. 2001년에 조건부 수급자에만 국한되었던 이러한 어떤 그 대상자가 차상위로 이렇게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연령대도 이렇게 확대되었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대상자 자격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보호를 해야 할 집단들을 조금 더 많이 포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를 해야 할 대상들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최근에 어떤 그 인구 사회학적 변화와 맞물려서 좀 더 이렇게 그 강조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저는 최근 한 3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부터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변화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상당히 주목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 역량이 갈수록 취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개의 단계가 있었어요. 과거에 특별치료 사업을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자활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맞이하게 된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놀랐었습니다. 너무 노동 능력이 취약해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건강 상태와 의지를 가진 분들과 자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우려들이 들었던 거죠. 제 경험으로요. 자, 그랬는데 어찌어찌해서 잘 적응해서 자활 사업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르는 1년의 시기 동안 한 번 더 이렇게 그 취약화가 더 심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 역량이 갈수록 취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들이 지난 25년의 흐름에서 나타난 하나의 경향이고요. 이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취약화 경향에 대한 대처가 앞으로 이렇게 자활사업의 변동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최근에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어떤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 지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 2, 3년 전부터 나타난 이런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 1인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에 중고령 남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성 참여자들보다 남성 참여자들의 숫자가 증가한, 더 이렇게 그 비중이 더 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고령 남성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이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에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청년 특화 자활 사업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시하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빈곤의 대물림이 고착돼서 이제 그게 자활 사업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인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자활센터 가보면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적용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런 이 얘기는 뭐냐? 자활사업이 안아야 할 그런 취약계층들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어떤 그 성취입니다. 자활사업이 어떤 그 운영되면서 예산이 계속 확대되어 왔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활사업이 껴안아야 할 이런 집단들의 확대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활사업이 지속적으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짜임새를 갖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도 접목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자,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보니 2001년 대비 2021년에 자활사업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7.9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동기간 8.6배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민간인프라, 그러니까 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이죠. 이 민간인프라 예산은 같은 기간 약 4.9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자활사업 관련 제도 및 인프라 확대로 운영의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시범사업 시절에는 완전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율성도 높았습니다만은 실제로 짜임새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여러 제도들이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여러 인프라들이 확충이 되면서 자활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들이 지난 시기 동안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활사업 참여자 지원의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인건비를 예를 들자면은 2002년 대비 2021년 약 20여 년 동안 상승률이 128%입니다. 여전히 최저임금보다는 낮습니다만 그 상승폭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활장려금 제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동기부여와 가처분 소득 증대라고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 박근혜 정부 때 폐기되었지만 다시 이렇게 복원이 이렇게 되었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 뭔가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이 또 확충되었다는 것들입니다. 게이트회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그다음에 사례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정책 인프라로서의 존재감이 이렇게 과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 그 외환위기 이후 빈곤 문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이런 등등과 관련된 정책이 준비되고 확장될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것이 자활사업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활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정책에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그만큼 그것도 성취도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정책으로서의 성장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 성취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 한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목표의 한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포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해당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들을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그러한 어떤 그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은 이 보호해야 할 대상들을 계속 시장으로 밀어내는 방향을 추구해 왔습니다.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 정책 목표이죠. 이것은 세 개의 딜레마를 낳습니다. 첫 번째, 지역자활센터의 딜레마입니다.
뭐냐? 지역자율센터의 정체성의 혼란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지역자율센터는 사회복지 시설이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를 실현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연대 실현 과정에서도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들은 부호를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대를 실현하고 부호를 중점으로 두는 활동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사업단을 운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현장의 실무자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인지 또는 아니면은 자영업자인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역자율센터의 정체성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딜레마였고요. 두 번째 딜레마는 자활 참여 주민들의 딜레마입니다. 수급자라고 하는 지위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은 의무입니다. 자, 노동이 수급권의 유지를 위한 의무로 작용한다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권리와 의무의 충돌이 발생하는 딜레마가 작용을 하죠. 세 번째,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정책 성과를 경제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성취를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분들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성취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책 성과에 대한 과소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딜레마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연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또 비판에도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경제적 성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자활사업 그 제도 자체로만 국한해서 결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개인 상태, 그러니까 노동 경력, 건강, 의지, 가족 상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어떤 경제적인 상황, 노동시장 상황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활 사업의 정책 목표를 경제적인 것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달성할 수 없는 목표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게다가 의무적인 어떤 그 성격의 강한 참여 방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작동을 합니까? 이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라는 겁니다. 자활거래 사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참여자들에게 능동적인 태도보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상황들이 이렇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운영은 크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한계입니다. 두 번째 한계는 정권의 향배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변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활복지 선진화 프로젝트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활그룹 사업단을 바탕으로 해서 자활공동체 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던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에 취업을 강조하는 정책이 개입되고 이게 우선시됩니다. 정부의 전반적인 자활사업 운영 과정에서 현장은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밖에 되겠죠. 정책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그 사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되었던 자활급여법은 이명박 정부를 넘어서게 되면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또 자활정려금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폐기되었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뭡니까?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변동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그게 만약 큰 폭으로 이루어지거나 완전히 변화하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현장에서는 정책에 대해 운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현장의 실천 과정에서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존에 쌓아왔던 경험들 이런 부분들은 상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어떤 그 뭡니까 축적된 경험과 역량이 손실되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우려들 자활 사업이 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세 번째 한계입니다. 낮은 종사자 처우와 불안정 노동직 중심의 실무자 확대 경향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자활센터의 어떤 그 실무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규모별 정원은 양적으로는 다소 증가했습니다만은 그 비율상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들의 충원이 정규직 중심이 아니라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로 주로 충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다 불안정 노동직 중심으로 충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현장에 우수한 인력이 진입할 기회가 차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사자들에게는 박탈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으로서 안정된 어떤 그 뭡니까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실무를 보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자꾸 다른 어떤 그 사업장과 비교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낮은 처우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이것은 박탈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이직을 꿈꾸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세 번째 한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한계입니다. 파트너십의 유계화입니다. 민간 파트너십, 자활 사업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강조되었던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 사업 시절에는 이 민간 파트너십이 수평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현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화 이후 이 관계는 유계화되는 경향들이 차츰차츰 이렇게 확대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거의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계화의 파트너십의 유계화의 원인은 평가, 그 다음에 전달체계 수직화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죠. 특히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는 항상 평가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를 하죠. 자, 그러다 보면은 이 평가의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책 운영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현장의 어떤 그 작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문서화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한계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활사업이 운영되게 되는데 결국 이런 어떤 그 제도화 이후 파트너십의 유계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모습들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구상과 실행의 분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연구, 개발, 설계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담는 것이고요. 실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몸을 움직여서 그 실천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 행정 관료, 그다음에 정치인들, 그다음에 소위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이 정책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은 필터링을 통해서 수렴하는 이러한 어떤 그 방식으로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장은 그저 의견 수렴의 대상인 것이고 정부가 만든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집행체계인 것이죠. 이런 방식들이 이렇게 그 지난 25년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정착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한계에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의 관점에서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노동연계복지, 자활사업을 노동연계복지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동연계복지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복지국가가 조정되면서 나타난 그런 어떤 그 특성이죠.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자활사업은 지속적으로 취업과 창업을 강조를 합니다.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밀어내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연대를 통해서 보호해야 할 이런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일종의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시장으로 밀어내야 할 집단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시장으로 진입할 만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시장 진입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을 발생시키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인간의 보편적인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뭡니까 관점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신자유주의 한 반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의 작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로 의존성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역사를 보면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국가는 재정을 조성을 하고 민간에 위탁을 줘서 민간이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관리를 받으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활사업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정부가 재정을 조성을 해서 민간 시민단체들에게 지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이렇게 선정된 곳들을 지역재생센터로 지정을 해서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진행하는 것들. 그래서 정부는 재정을 통해서 관리자, 민간은 실행자, 뭐 이런 어떤 그 관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당연하게도 민간 파트너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수평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이러한 어떤 그 경로전성이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약한 시민사회의 역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자활사업은 초기에 빈민 밀집 지역의 어떤 그 생산공동체 운동 진영에서 이렇게 그 주도했었고요. 그 다음에 외환위기 시절에 실업극복 국민운동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진보적인 어떤 그 시민운동 단체들이 많이 투입이 됐죠. 그리고 각각의 사회복지 시설들, 이런 분들 다 그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의 시민사회 역량이 강하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어떤 그 기관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려서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역량들을 강화시켰고 이게 정치적인 힘으로 반영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은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러한 어떤 그 지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죠. 시민사회의 조직된 힘이 정치 영향으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활사업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그의 정치적인 힘으로 반영돼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진보적인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계에 대한 어떤 그 거시적인 어떤 그 진단들을 해 봤는데요. 끝으로 이렇게 그 몇 가지 제안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정책의 목표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활사업은 빈곤층이 노동을 매개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활사업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할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자활사업에서 취약계층, 빈곤층은 제거할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강조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경력을 쌓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한다는 것들은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죠. 이제 그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을 가져야 한다는 것들입니다. 자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어떤 그 작동은 뭡니까? 임파워먼트,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하며
자활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고립되어 있던 이런 분들이 사회로 나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어떤 보니까 지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자활 사업이 작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크게 정서적 자활 또는 사회적 자활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들어서 기존의 경제적 자활 중심의 접근에 대한 비판들이 더 심화되고 그 대안으로서 정서적 자활, 사회적 자활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바로 이런 일자리,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인파워먼트, 보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담보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 중심의 정책 목표 이게 좀 만들어져야겠다. 두 번째, 노동에 대한 관점이 변화해야 한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성장해오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에서 이야기하는 노동은 유급노동입니다. 유급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노동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소득을 발생시키는 그런 노동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동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급노동으로만 국한될 수 없는 다양한 노동들이 존재하는데 자활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노동도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위험노동으로서의 자활근로, 즉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이면은 그 자체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인파워먼트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활사업에 참여를 통해서 어떤 고립된 상황을 탈피하고 낮은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의지를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굉장히 큰 성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성장을 위한 어떤 노동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노동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버넌스 작동이 변화해야겠다. 수직적으로 유기화되고 있는 파트너십에 좀 변화가 발생해서 현장의 의견이 제도화된 형태로 반영될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이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된 민간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랬을 때 자활사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개선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종사자 처우 개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불안정 노동직 중심의 자활센터 운영은 자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도 정책 운영의 효과성을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인 노동 조건과 어떤 질 좋은 노동 환경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앞으로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 들으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것으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96년 시범사업부터 2021년까지 자활사업의 변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일하시는 센터장님, 그리고 종사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김정원 교수님의 강의 내용처럼 하루빨리 이 자활사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돼서 이 자활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의를 해주신 김정원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전라북도 민관 워크숍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지역 자활센터 센터장님과 자활사업 관련 전라북도 시군 공무원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